성장, 수출도 한 3.1% 늘었고 관광객이 한 1,000만 명 왔어요. 완전 실업률이 2.6%.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 상태. 올해 춘투의 임금 상승률이 한 3.5658%? 임금도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조금 문제점은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다 이제 미국으로 몰리는 거죠. 엔화 팔고 달러 사고, 엔이 점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140엔, 150엔 육박하는 슈퍼엔저가 돼서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은행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엔 환율을 안정하고 이거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엔저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올해는 뭐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봄쯤에 금리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 경제를 가리키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건 이제 수치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올해 2분기 기준 해서 보면 아직 3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데이터 보면 연율 기준으로 4.8% GDP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1.2% 성장한 거죠. 그 분기에.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한 3.1% 늘었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한 1,000만 명 상반기에 왔어요. 이거 4년 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거고. 그래서 수치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진 건 분명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보려면 이제 경제 주체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경상이익이 뭐 한 93조엔 넘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하면 이제 도요타인데, 도요타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일본 기업 최초로 이제 1조엔 넘었어요. 이제 도요타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해외 생산 거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엔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내수 기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내수 기업이 이제 돈키호테 있잖아요. 1980년에 창업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최초로 이제 1,000억 엔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다 이제 분위기는 좋고, 개인 관점에서 보면 뭐 개인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가장 빠른 척도는 월급이 올랐는지, 그다음에 취업이 잘 되는지 이 두 가지인데, 일본이 지금 완전 실업률이 2.6%, 보통 우리가 3% 정도를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니까 2.6%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춘투라고 하죠. 봄에 이제 임금 협상하는 거. 올해 춘투의 임금 상승률이 한 3.5658%? 거의 한 3.6%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30년 만에 많이 오른 수준이라 임금도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은 실질 소득이 17개월 연속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금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제 물가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다 보니까 임금 상승의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서 실질 임금은 이제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게 문제점이고, 이렇게 이제 일본 경기가 좋아진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이 지금 제17순환이라고 하는 경기 순환상의 확장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을 때인 건 맞고, 두 번째는 일본이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2020년에 우리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 2년 만에 다 회복을 했는데 일본은 회복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한 4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일본이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거 두 개를 제외하더라도 일본이 경기가 좋은 요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30년 만에 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도 30년 만에 100조엔 수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즈니스 사이클 상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체력이 좋아진 건데, 2010년대에 보면 이제 그때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겪으면서 도태될 기업은 도태가 되고, 또 거기서 이제 환골 탈퇴해서 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진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니,
그다음에 뭐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워크맨으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이 이제 바이오 노트북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요거 두 개 다 이제 지금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노트북은 팔고 그다음에 워크맨도 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그러니까 컨텐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영화, 음악이 절반 이상 차지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재기에 성공을 했죠. 그다음에 히타치도 원래는 뭐 반도체도 만들고 뭐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만드는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구조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2010년대 등장하면서 지금 이제 일본 경제의 뭐랄까요,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31일 날 일본은행이 이제 정책 회합,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YCC의 유연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 금리를 1%가 넘어가도 허용을 하겠다. 1%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슈퍼 엔저, 일본이 엔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는 1달러당 80엔, 70엔까지 올라갔었어요. 엔의 가치가. 그러다가 이제 아베가 집권하면서 2012년 11월 정경부터 이제 엔저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엔저가 시작이 되면서 1달러당 110엔, 120엔으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엔저가 10년 가까이 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을 시키는 게 됐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2022년 3월,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일본은 마이너스 0.5%라는 이제 그 마이너스 0.1%라는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금리 차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인데, 그 안전한 자산이 이제는 이자율도 많이 주니까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다 이제 미국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면 엔화 팔고 달러 사고, 엔화 팔고 달러 사고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니까 엔이 점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슈퍼엔저 140엔, 150엔 육박하는 이런 슈퍼엔저가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그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물가가 계속 수입 물가 오르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빨리 우리 금리 정상화 해야 된다라는 주변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 절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뭐 엔 환율을 안정하고 이거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개입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워낙 이제 주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일본이 가난해진다, 거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외에는 사실 이 슈퍼 엔저 상황을 막는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밖에 없긴 한데, 지금 일본은행의 고민은 뭐냐면요. 그 우에다 총재, 일본은행은 우에다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를 빨리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 금리를 끝까지 버티다가 늦게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나마 늦게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빨리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늦게 올렸을 때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금리를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지금처럼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해서 겪는 이제 고통이죠. 가계가 겪는 고통. 그런데 금리를 그럼 빨리 지금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지금 일본은행이 의심하는 건 정말 일본 경기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올랐을 때 처음 왜 올랐냐면 그 코로나에서 회복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뭐 원재료,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견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고 그러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공급 측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오른 거면 섣불리 물가를 올렸다가 30년 만에 지금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일본 경제를 다시 주저앉히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 그러니까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0.1%인데 이걸 언제 철폐할지, 금리 없는 세상에서 금리 있는 세상으로 언제 넘어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엔저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제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때문에 이 슈퍼 엔저 상황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봐야죠. 그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11월 11일 1일하고 2일 날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보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금리 상승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5.25%에서 5.5% 정도 되는데 정책 금리가 요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이게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미국의 금리는 한 5%대로 이렇게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보고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10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춘투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봄에 또 대기업들이 임금 협상을 하겠죠. 근데 그때 임금 상승이 올해처럼 한 3점 몇 프로, 뭐 4% 만약에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는 완벽하게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하고 이 회복 궤도에 완전히 들어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금리 정상화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 지금 슈퍼 엔저 상황이 올해는 뭐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봄쯤에 결과를 보고 나서 아마 일본이 금리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금리 차가 이렇게 줄어들 테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내년 한 7, 8월쯤 되면은 한 120, 30엔 정도대로 이렇게 엔 환율이 다시 이제 엔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0년 정도만 해도 일본이 선진국 수준의 임금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장기 침체 겪으면서 30년 동안 임금이 제자리 걸음 내지는 퇴보해서 안 올랐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 때문에 이제 슈퍼 엔저라고 하죠. 엔이 한 151달러당 한 150엔 정도까지 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도 이제 많은 자원을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에너지, 곡물, 원자재 다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게 이제 물가 상승을 이제 견인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소득 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워낙 빠른 속도로 상승하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빨리 이 슈퍼 엔저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물론 지금 이제 춘투에서도 일본이 이제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긴 한데 사실은 춘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 4분의 3 정도는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춘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한 4분의 3 되고 또 일본 국민 대부분이 그 4분의 3 기업들에 다니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 임금은 생각보다 빨리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생활 수준의 하락, 실질 임금의 하락 때문에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일본은행도 지금 금리 정상화를 하느냐 마느냐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사실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임금 상승을 요구할 때 왜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월급 빼고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월급은 맨 마지막에 올려줘야지. 그래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일본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세상이에요. 1990년에 빵 하나가 예를 들어서 500원 했다면 그게 지금도 뭐 500원 하는, 30년 동안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임금 상승의 압박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죠.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 정도 월급 받아서 또 생활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회사에 취업해서 일본 엔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엔저 때문에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이 상승돼서 이 부분에 이제 지금 일본에서 이제 기대하는 것도, 원래 일본은행이 목표로 했던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2%였어요. 그런데 지금 17개월 이상 2% 달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행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일본이 작년 2022년 12월에 4% 상승하고 그 이후에 3%대 쭉 유지하다가 9월 달에 2.8%, 그러니까 이렇게 3% 수준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적이 최근 30년 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행이 이제 좀 불안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측 요인,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게 수요와 임금 상승이 견인하는 일본이 바라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바라는 그런 바람직한 형태의 물가 상승인지를 판단이 안 됐던 건데, 지금 보면 처음 시작은 원재료,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이 견인한 건 맞는데, 지금은 조금씩 임금 상승과 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잡히면 일본은행에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아마 선언을 할 거예요. 이제 일본이 완전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고 디플레이션, 30년간 우리가 겪었던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아직은 지금 보수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일본이 이제 그 도쿄의 신축 맨션, 그러니까 이제 맨션이 우리로 치면 아파트거든요. 신축 맨션의 중위 가격이 8천만 엔 넘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8천만 엔이면 7억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넘었다 최근에 좀 떨어졌죠. 9억대로. 사실 서울 집값이 도쿄 집값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 도쿄 같은 게 많이 오른 게, 원래 한 우리 돈으로 한 4, 5억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7, 8억 수준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올랐냐? 데이터를 보면 2013년경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쿄의 아파트, 그러니까 맨션 가격이 오른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맞죠. 왜 올랐나 이렇게 보면, 집값이라는 게 공급 측 요인이 있고 수요 측 요인이 있잖아요. 먼저 이제 공급 측 요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주택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10년 동안 양적 완화를 했죠. 시중에 돈을 막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측면이 분명히 있죠. 특히 일본도 우리처럼 이제 30년 론을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랑 다른 점은 일본은 100%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100% 전부 다 그러니까 90%나 100% 대출 받는 사람이 전체 집 사는 사람,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의 50%가 그렇게 해서 집을 사거든요.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70%가 그렇게 해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이 양적 완화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였냐면 변동금리로 한 0.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공짜인 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편하게 대출 받아서 집 사고 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고정금리로 한 2% 후반까지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자금 조달 비용이 싼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엔저가 이제 진행되면서 슈퍼 엔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일본 부동산군을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도 일본 부동산 굉장히 싼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도와주니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곳은 도쿄와 대도시 그리고 도쿄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의 신축 맨션 중심 그러니까 좀 격차가 좀 있고요. 사실 일본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조금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1999년부터 제로금리를 실시해서 지금 25년 정도를 금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특히 20, 30대 젊은 층은 금리가 있는 세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세대 동안 금리 없는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면역이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정상화를 뛰어넘어서 금리가 3%, 4%, 5% 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혀 면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일본은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 일본을 기억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30년 가까이 금리 없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해왔고 젊은 친구들은 아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 없는 세상에서 금리 있는 세상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한테 득이냐 실이냐 했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 개인일 때랑 우리나라의 기업들일 때랑 또 우리나라 전체 거시경제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냥 일단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엔저 되면 좋죠.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여행을 엄청 많이 가고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학개미에서 이제 일본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요. 또 예금을 또 엔화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이게 나중에 이제 차익을 실현하면 굉장히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엔저가 투자 기회도 되고 여행 기회도 되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엔저 상황은 그렇게 반갑지만 않죠. 왜냐하면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한국, 일본 기업이 가장 그 경합도가 높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다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이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경합을 하게 되면 그럼 결국 이제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연구를 보니까 엔 달러 환율이 1%포인트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엔이 싸지면 우리 수출 가격이 0.4% 싸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낮춘다는 말은 기업들의 수익을 압박하는 거겠죠.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수출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기업의 수익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되고 이걸 이제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상수지, 무역수지 측면에서 이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그 적자폭이 커지면 경기 침체까지도 오지만 그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엔이 아마 정상 수준을 찾아 정상 수준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정의하기 어려운데 저는 한 110엔, 120엔대 정도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게 되면 아마 이제 개인들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업들은 아마 그때까지 이제 버티면서
또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엔저가 돼서 우리에게 불리한 요인은 맞지만 이게 뭐 심각하게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일본 주식 시장이 좋아졌느냐 수치로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주식 시장이 지금 32,000엔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33,000까지 갔다가 89년에 일본의 주식이 제일 화랑이었을 때가 39,000대였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그 수준을 회복한 건 아니고 30년 만에 30,000엔대를 회복을 한 건 맞다. 그리고 이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부동산 가격이랑 비슷하게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부터 주가가 조금씩 계속 이제 상승 기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물론 더 가파르게 오른 건 맞죠.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특히 이제 해외 생산 거점이 있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은 엔저로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굉장히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엔저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그 달러가 엔으로 환산했을 때 확 늘어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거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측면이 먼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일본이 10년 동안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풍부한 유동성이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일부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양적 완화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맞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급상승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 그 워런 버핏이 올해 4월에 이제 일본의 종합상사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둬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좀 늘었고 끝으로 사실 이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1월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일본의 그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그 자기 자본 대비 주가가 낮은 그러니까 PBR이라고 하는데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에게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소각을 한 거죠. 그게 한 4조 엔 규모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주식 시장이 화랑처럼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닮아간다. 우리도 잃어버린 30년 남일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전제가 일단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한국과 일본의 뭐 민족, 언어, 사회 문화적인 측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일본을 캐치업하는 과정에서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실제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유무역 시장 시스템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한 것도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도 굉장히 닮아 있어서 예를 들어 2025년이 되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2025년에 20%가 돼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와 과제도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서 우리가 사실은 교과서가 옆에 있는 셈이죠. 해답이 궁금하면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30년 안에 비즈니스 사이클이 5번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의 호황과 5번의 불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30년 하면 30년 동안 계속 불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5번의 호황과 불황이 있었고 심지어 그러니까 일본 전후에 가장 긴 호황이 73개월짜리 호황이 이자나미 호황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5번 중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긴 호황이 아베노믹스 경기인데 그게
또 5번 중에 1번. 그러니까 가장 긴 호황과 두 번째 긴 호황이 이 30년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30년을 사실 우리가 쪼개서 봐야 되는데 90년대는요. 90년, 91년에 가격이 붕괴했거든요.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프라이스 레벨이 폭락은 했지만 기업이 막 도산하고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기업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해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는 안 하고 몸을 사리면서 열심히 부채를 줄여나가는, 그래서 기업의 생명 활동은 계속 대출 받아서 신규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부채 최소화하는 거에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는 일부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좀비 기업을 도산시켜야 되는데 이 도산하면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 효과가 크니까 은행들이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좀비 기업들에게 물려있는 은행들이 좀비 은행이 또 되는 거예요. 좀비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90년대는 좀비 경제, 밸런스 시트 불황이라고 하는데 자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불황은 이어졌지만 기업이 망하거나 도산하진 않고 그걸 계속 연명해가는, 좀비 기업이 온전하는 그런 형태의 불황이었고, 그게 언제 위기가 닥치냐면 97년, 8년에 일본의 은행 위기가 오면서 일본 은행들이 파산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은행들이 M&A도 맺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메가뱅크 3개로 재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위기가 왔고, 은행 위기가 오면서 이제 금융권은 이제 불량 채권을 다 털어내고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일본의 진정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가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1% 정도 성장을 했어요, 매년. 93년부터 97년까지 GDP가 매년 1.5%씩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는 그래도 1% 정도대의 성장을 했는데 2000년대가 되면 0% 성장을 하게 돼요. 정말로 저성장에 빠진 거죠.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피크는 언제냐면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면서 그때 일본의 많은 비금융권 제조기업들도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산한 기업, 정리가 돼서 없어진 기업들도 있고, 또 이때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재탄생한 환골탈태한 기업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위기의 마지막 활용점정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죠. 그러니까 정말 2000년대의 한 10여 년은 일본 경제에 있어서 최악의 10년. 심지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총리도 6년 동안 6명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이 극대화됐던 시기가 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잃어버린 10년은 그 2000년대 10년이 정말 잃어버린 10년이고, 아베가 등장하고 나서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2010년대는 회복하는 10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90년대와 2000년대와 2010년대가 다 이렇게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고,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럼 일본을 쫓아갈 것이냐,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잃어버렸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게요, 성장률의 속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80년대 후반에 매년 4에서 5%씩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매년 1% 성장, 2000년대 0% 성장, 성장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거죠. 새로운 균형, 뉴 노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복해야 될 시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적응해야 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죠. 왜냐하면 2023년 올해 예상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 1.9%, 2% 처음으로 이하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1.7%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1%대의 잠재 성장률을 매년 아마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1%라는 건 우리가 경기가 좋고 잘하면 한 2, 3% 성장하고 안 좋으면 0%대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뉴 노멀 시대인 거죠. 저성장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참 성장하던 시대의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 감소 같은 것도 일본이요, 1994년부터 엔젤 플랜, 신엔젤 플랜 해서
매년 수조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수십조 원을 인구 이 출생률 상승에 쏟고 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30년 동안. 인구 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일본이 1.26이거든요. 1.8 정도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계속 매년 올해도 6조 엔 이상 썼어요. 내년에 8조 엔 이상 쓰고 2030년부터는 10조 엔 넘게 쓸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증명이 됐어요. 출생률 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출생률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기정사실화. 그러나 줄어드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천천히 줄어들게 하면서 그만큼 이제 적응할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이 일을 하다가 1명이 일을 하게 되면 기계를 더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10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구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좀 늦춰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 생산성을 올릴까를 고민해야죠. 결국 이거는 인적 자본을 어떻게 높일까, 투자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교육의 질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이건 기정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적 자본을 높여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임금도 올라가고 우리 생활 수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까를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일본이 인구 1억이라는 거를 상정해서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세금도 그렇고요. 뭐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94년도경부터 이제 인구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게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 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인구 1억이 유지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사실은 출산율을 올리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대 그 아베노믹스 할 때는 사실은 출산율보다도 어디에 더 방점을 찍었냐면 노동 참가율을 높이자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인구들이 전부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업주부가 되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 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했던 게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전업주부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턴시키고 고령자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일본이 사실상 지금 정년이 70세로 연장이 됐거든요. 70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게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0세까지 정년이 연장이 되는 생태고 그래서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일하는 사람은 500만 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거를 일본에서는 1억 총활약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2016년에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으로 한 해 100만 명 태어나던 신생아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100만 명 태어나서 100살까지 한 명도 안 죽어야 딱 1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100만 명이 안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1억 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서 일본 인구 100만 명 이 속도로 가면 2030년이 되면 80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한 해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작년에 77만 명. 일본이 지금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굉장히 그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있는 거와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기능 1호, 2호라고 새로운 재료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정 기능은 뭐냐면 인력이 부족한 산업을 몇 개 정해서 거기에는 언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블루칼라 이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민 창구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인 노동자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가 인구 구성에서 굉장히 두터운데 이분들이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 태어난 애들이 한 해 25만 명이거든요.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보다 사실은 더 발등에 떨어진 부리고 굉장히 지금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서 사실은 인구 줄는 것 그 자체보다도 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일본이 안 한 거라도 우리가 좀 시도해서 새롭게 좀 파격적인 거 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근로문화를 이야기 좀 하면 원래부터 일본이 굉장히 이 경직적이죠. 경직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이제 워낙 노동 시간이 깁니다. 노동 시간의 그 OECD 국가들 통계를 보면 일본이 한 16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1일이 1600시간 정도 연간. 그래서 그걸 보면 그렇게 노동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는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아르바이트 시간제 파트타이머 노동자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만 따지면 일본이 세계 1, 2위 될 정도로 굉장히 노동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 긴 게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뭐 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원 여행, 그다음에 그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써야 될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 일본은 중도 채용이나 수시 채용이 없기 때문에 신입사원 4월 1일 날 모두가 한날 한시에 검은 양복을 입고 똑같이 입사를 딱 하죠. 그래서 이제 입사 동기라는 게 딱 생기는데 이 사람이 4월 1일 날 입사 동기가 딱 되면 그 입사 동기들끼리 가장 먼저 해야 될 업무가 뭐냐면 그 하나미라고 벚꽃 놀이 하잖아요. 그거 자리 맡기가 제일 첫 임무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계절마다 그 직급마다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고정적인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뭐 얽매이는 거, 그다음에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얼마나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이런 얽매이는 게 싫다. 나는 자유롭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리타족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던 게 지금 일본과 달리 시급이 굉장히 높고 인건비가 높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몇 시간만 해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프리타족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비자발적인 프리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규직 취업이 안 돼서 비정규직인 일자리를 전전하는 이제 프리타족들이 늘면서 지금 한 400만 명 가까이 프리타족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취업자 중에 한 많게는 20% 가까이 이 프리타일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랑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이제 니트족은 아예 일하지 않고 일할 의사가 없는, 일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하고도 약간 교집합인데요.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라는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의 정의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실업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실업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통계의 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일본에 한 10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의 이제 이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큰 화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기 고용, 연공 서열 같은 이런 일본의 낮은 노동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일하는 방식 개혁의 어떤 큰 골자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뭐 프리타든 뭐 니트족이든
정규직이 아니라 이제 비정규직 노동 또는 비정규직에서 더 가서 아예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일본은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가 좋아서 정규직 일자리도 늘고 있고 비정규직 일자리도 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는다는 오해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같이 늘고 있고요.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1인당, 구직자 1인당 일자리가 몇 개인가. 정규직 기준으로 1.26개, 1.3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일자리가 한 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일본은 일자리 자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닮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의 어떤 무기력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섞여 있는데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지만 뭐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 많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저축을 해서 돈을 굴려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축만 조금씩 하면 되고, 직장을 가기 위해서 원서를 수십 군데 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일본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한 98%, 뭐 9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직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회, 그런 젊은이들이 최근 한 30년 동안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가 된 거죠. 데폴트 값이 된 거예요. 예전에 고도 성장기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0대, 60대, 70대들은 굉장히 파이팅이 넘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회사의 이 간부급이기 때문에 한국 젊은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젊었을 때 우리를 보는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은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해서 뭔가 더 나아진다고 기대하기도, 사회가 이제 뭐 경제가 저성장기를 오래 겪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혐소비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소비 자체를 혐오하는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껌 씹기도 귀찮고, 맥주도 쓰고, 이건 뭐하러 마시나, 차는 뭐하러 사나, 걸어 다니면 되지, 교통이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이제 혐소비 세대가 늘어나면 이제 민간 소비 규모도 줄어들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경제에도 이제 악영향을 또 미치는 거죠. 예전에 일본 분들, 그러니까 고도 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양담배, 양주, 외제차 이 소비하는 게 굉장히 주변 친구한테 자랑하고 뭐 이런 소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일본인이 한 세대 지나면서 이제 바뀐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등장하는 뭐 히키코모리 뭐 이런 경우는 사회가 이렇게 정체돼 있고 저성장이라서 뭐 안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뭔가 도전 의식이 사라지고,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에서 낙오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역전할 수 있는 찬스도 잘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학업에서부터 이제 학업을 못 쫓아가면 이제 좋은 곳에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하다 보면 이제 비정규직 직장을 떠돌아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히키코모리가 되고, 이런 보통 학교와 직장과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 일본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부족함과 한국의 최근에 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은둔형 외톨이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좀 오래된 얘기인데 한 10년 됐습니다만, 전자서명도 좋다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났어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PDF 파일을 못 여는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아날로그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세기 말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죠. 그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기술이 증기기관이죠. 그래서 그때 이 증기기관이 전 산업에 응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보완적인 발명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기기관 같은 거를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00년 뒤 이제 19세기 말에는 내연기관하고 이 전기 모터가 범용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한 자동차, 세탁기 이런 것들이 막 개발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100년 뒤에 20세기 말이 되면 범용 기술이 뭐냐면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8세기 말의 범용 기술인 증기기관, 19세기 말의 범용 기술인 전기모터하고 내연기관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그 물결에 빨리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산업혁명의 경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서 팔고 가전제품도 많이 만들어서 팔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물결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탔는데 세 번째 물결, 20세기 말에 시작된 컴퓨터와 인터넷 물결은 제대로 못 올라탔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물결이 시작됐을 때가 90년대거든요. 근데 90년대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고 장기 침체를 겪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될 시점에 투자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3대 신기라고 하는 도장, 종이, 팩스, 이게 1980년대까지 사용하던 시스템인데 이 레거시 시스템이 원래는 혁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게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투자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90년대 이후에도 이게 그대로 남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일본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핑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이거죠. 디지털도 할 수 있고 아날로그도 할 수 있는데 나는 굳이 아날로그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취향을 존중하는 건데, 디지털이 없어, 선택지가 없어, 아날로그밖에 없어서 나 아날로그 좋아했는 이거는 취향 문제는 아닌 거고, 실제로 일본이 18세기 말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거나 19세기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개발하고 했던 거 역사를 보면 절대 아날로그를 좋아서 유지하는 나라는 아니고, 제가 볼 땐 90년대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그 코로나 때 확진자 집계를 일본이 팩스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또 백신 접종을 종이로 접종권을 또 이렇게 또 접종권이 필요해서 이것도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제 전 세계 웃음거리가 또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공공 영역.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의 코로나19 지원금 주는 거라든지 확진자 집계하는 거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게 다 공공 부문이거든요. 공공 부문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건 맞는데 민간 부문도 공공부문만큼 뒤처져 있냐 그러면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게, 우리 최근에 식당 가면 이렇게 패드로 주문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게 10년 전부터 그런 가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민간 부문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뒤처져 있지는 않은데 공공 부문이 좀 뒤처져 있는 게 좀 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극복이 그럼 가능하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극복이 쉽지 않죠. 왜냐? 아프리카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일본보다 빠릅니다. 왜? 아프리카는 기존에 깔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이렇게 기지국 같은 것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하면 금방 깔 수 있는데, 일본은 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아프리카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프라가 없는 사회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제 지금 저성장 국가에서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일본도 디지털 창도 만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일본에서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은 합니다. 예.